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몰락을 떠올릴 때 흔히 야만족들이 성문을 습격하고 군단이 붕괴되고 황제들이 대리석 궁전에서 독살당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국은 외부의 공격만으로 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요인 중 하나는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로마는 단순히 침략이나 부패 때문에 몰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폐의 붕괴가 로마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의 교훈은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현대 경제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 경제의 주축은 은 데나리우스였습니다. 기원전 211년경에 처음 주조된 이 은은 거의 순은에 가까웠으며 제국 전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신뢰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데나리우스로 봉급을 받았고 상인들은 데나리우스를 요구했으며 일반 시민들은 데나리우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데나리우스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금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국의 힘과 돈의 가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를 믿는 한 로마의 돈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운영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군단에 돈을 지불하고 도로와 수로를 건설하고 전쟁 자금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서기 2세기 무렵 로마는 게르만족, 동방의 파르티아, 그리고 내부의 불안으로부터 국경을 방어해야 하는 등 여러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군비 지출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고대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화폐 가치를 희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인기가 없었던 세금을 인상하는 대신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을 줄였습니다.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국 초기를 통치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에서 데나리우스는 약 95%의 은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3세기 초 카라칼라 시대에는 약 50%에 불과했습니다. 3세기 중반 갈리에누스 시대에는 은 함량이 5%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귀금속으로 만들어졌던 동전들은 이제 얇은 은막으로 코팅된 구리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차이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화폐가 더 이상 실제 가치에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한때 1데나리온이었던 밀 한 바구니가 갑자기 수십 개의 동전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군인들은 치솟는 물가에 발맞춰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상인들은 희석된 화폐를 거부하고 물물 교환이나 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자 지역 경제는 직접 교환 방식으로 회귀했습니다. 신뢰가 상실될수록 황제는 품질이 낮은 동전을 더 많이 주조하여 그 양이 가치를 대체하기를 바랐습니다. 이는 악순환이었고 그 후로도 수없이 많은 인플레이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3세기의 위기로 알려진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기 235년부터 284년까지 로마는 거의 50년간 침략, 역병, 내전, 경제 붕괴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황제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많은 황제들은 몇 달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정치적 혼란의 이면에는 무너진 금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세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동전으로 징수되었고 농민들은 돈을 낼 수 없어 밭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무역망은 붕괴되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가격 통제부터 강제 노역까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유혈 사태를 막으려 애썼습니다. 서기 301년 그는 최고 가격 칙령을 발표하여 곡물에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1000개가 넘는 상품과 용역의 가격을 고정했습니다. 위반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칙령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화폐 자체가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명령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암시장이 번성했고 공식적인 무역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으로 가치 없는 동전을 현실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결국 로마는 데나리온을 폐기해야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12년경 순도가 고정된 금화인 솔리두스를 도입했습니다. 솔리두스는 동로마 비잔틴 제국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다 주었고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로마 제국은 심각한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데나리온의 가치 하락은 경제를 심각하게 쇠퇴시켰습니다. 군대는 유지될 수 없었고 무역은 붕괴되었으며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몰락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친 붕괴 과정이었고 화폐의 붕괴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폐의 파괴는 항상 제국의 파괴를 동반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인들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실제 가치는 떨어지는 동전을 발행하여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정부들도 화폐를 발행하고 금리를 조작하고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부채를 탕감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국민은 대가를 치르고 재산은 파괴되고 신뢰는 상실됩니다. 로마인들은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교훈을 무시한다면 결국 우리도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로마 시대 이후로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이후 거의 모든 주요 인플레이션 위기는 같은 패턴을 따랐습니다. 정부는 화폐의 가치를 희석하여 사치스럽게 쓰고 엘리트들은 실질적 부로 자신을 보호하며 일반 국민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로마의 통화 위기는 단지 최초의 포괄적인 사례, 즉 붕괴의 청사진일 뿐입니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역사의 메아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로마인들이 더 많은 돈을 주조했던 것처럼 종이로 빚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르크화를 찍어내 빚을 갚았습니다. 1923년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전 헐마르크였던 빵 한 덩어리는 그해 가을까지 2천억 마르크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가득 든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연금 수급자들은 평생 모은 돈이 먼지로 사라지자 굶주렸습니다. 로마인들처럼 채무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면제를 받았지만 토지, 공장, 외화 등 실물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돈은 의미를 잃었고 경제적 절망은 극단주의의 길을 열어주며 히틀러의 등장을 준비했습니다. 짐바브웨도 2000년대 초 같은 상황을 반복했습니다. 토지 강제 징수, 생산 급감, 부채 증가에 직면한 정부는 인쇄술에 의존했습니다. 2008년까지 인플레이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간 89.7%에 달했습니다. 물가는 매일 2배로 뛰었고 상점들은 가격표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통화를 폐기했고 사람들은 미국 달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를 써야 했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현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다시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보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로마 제국의 패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근본 위제에서 철폐하여 화폐와 유형 자산 사이의 마지막 고리를 끊었습니다. 달러는 금이 아닌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뒷받침되는 불완 화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처럼 자신의 분수에 못 미치는 지출의 유혹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통화량은 확대되었으며 인플레이션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돈의 수레바퀴는 없지만 구매력은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971년에 한 달러는 오늘날 6달러보다 비싼 것만 살 수 있었습니다. 동전과 지폐는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 안의 가치는 텅 비고 있습니다. 속임수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성장으로 위장합니다. 임금 상승이 번영을 의미한다고 말하지만 물가는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소비에만 쓰일 뿐인데도 투자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상승을 지적하며 부를 축적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황제들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면서 모든 동전, 모든 지폐, 모든 급여에서 조용히 가치를 빼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 규모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로마의 몰락은 제국주의적 위기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은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짐바브웨는 지역적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불황 지폐에 의존하고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위기가 올 때마다 수조 달러를 찍어냅니다. 이는 다음 붕괴가 한 국가나 제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참고한다면 그 대상은 부를 축적한 엘리트층이 아니라 점점 더 취약해지는 통화의 급여, 연금, 저축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통화 위기에서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책입니다. 2000년 동안 제국을 파괴해온 침묵의 세금입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토지, 기술,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자원과 같은 진정한 부이며 종이 조각이나 화면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안정이 영구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1세기 로마인들은 그들의 돈이 쓸모없을 것이라고 말하면 웃었을 것입니다. 1913년의 독일인들은 돈이 가득 찬 수레를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1980년대 짐바브웨인들은 독립이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로마의 몰락은 금융 시스템이 천천히 그리고 신뢰를 잃으면 갑자기 붕괴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돈이 더 이상 실체가 없을 때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계약은 실패하고 무역은 증발하고 군대는 해체되고 정부는 정통성을 잃습니다. 외부 부족들은 그저 일을 마무리할 뿐이며 진짜 제국을 무너뜨린 자들은 언제나 국고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는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로마의 통화 위기는 단지 악한 황제나 탐욕스러운 엘리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남용할 때 돈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면 계속 읽어보세요. 역사에는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